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암호화폐 이야기 나눠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과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떤 내용들로 이야기를 한번 꾸려나가 볼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뭐 하나로 정의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또 양분화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 비관적인 관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역할적인 측면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우리가 시장에서 분석해 보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관점들을. 네, 제가 지금 한 6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뭐 이제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여기는 6가지가 전체가 아니고 이제 6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는 뭐 자산이냐, 화폐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이거는 뭐 아무 제로다, 가치가 없다, 0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가져온 6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백서를 보시면은 딱 적혀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일렉트로닉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이렇게 딱 주제가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의 가장 이제 철학이고 이제 가장 근본이 이제 화폐이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폐적 개념이 첫 번째이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뭐 중앙은행 정부 이런 뭐 중앙화된 주체들의 통제 혹은 이제 신뢰에 의해서 이제 뭐 처음에 좀 반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러한 중앙 뭐 개입이 없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개인 간 뭐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런 거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직접 거래하여서 수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금융 자산인데요. 사실 뭐 블록체인, 뭐 분산 원장 기술, 암호화폐에 기반을 둔 자산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또는 이제 국제 통화 기금이죠. 그리고 유럽 은행 감독청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 등은 이제 국제 기관들은 이렇게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좀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적 개념이 조금은 더 강하다라는 것은 이제 저는 금융 기관들은 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개념 정도의 수준이지만은요, 이게 아직 좀 정립되지 않았고 이제 이런 것이 좀 정립되면서 또 글로벌 아직 그리고 국내에도 아직 저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런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잉여 전력의 금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채굴이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산으로서 변환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좀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있고요. 사실 뭐 낭비가 된다라는 이제 논쟁도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제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생산되는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만 좀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부탄이라는 국가가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탄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국가인데요. 이제 위치가 이제 높은 풍부한 강 그리고 높은 산맥 이런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수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의 거의 99%가 수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들의 뭐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가 이제 이런 수력 발전을 활용한 뭐 잉여 전력의 수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도 이런 잉여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고 국가 재정 확보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2025년 2월 기준 이제 부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약 1.3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기준으로는 세계 5위 정도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1위가 미국이고 21만 개, 그리고 2위가 중국이 19만 개, 3위 영국이 6만 개 정도 가지고 있고 4위 우크라이나가 4.6만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 한 6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잉여 전력을 좀 전기 에너지를 금융 에너지로 좀 바꾸는 그런 습관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또 이거 뭐 무분별한 양적 완화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미국의 유동성 창구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통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곳이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곳인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그 달러의 가치를 좀 사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좀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뭐 과거에는 뭐 부동산 또는 금 또는 주식 시장에 이제 계속 넣으면서 이제 달러의 가치를 좀 유지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이제 달러를 좀 넣으면서 그런 유동성을 조금은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창구로서의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산업 흐름의 상징적 지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블록체인 기술이죠. 근데 뭐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그럼 AR, 뭐 AI, AR, VR 뭐 이렇게 좀 다양한 뭐 것들이 이제 좀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조금은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뭐 발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덮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좀 많이 적용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뭐 사거나 채택하는 기술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시총 15위 이내에서는 뭐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등등의 좀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뭐 4차 산업혁명의 상징성의 가운데 있고 비트코인을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좀 되게 좀 재미난 것이라서 좀 가져온 것인데요. 네.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가 만든 작품이다라는 이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개발한 인물인데 이를 이제 그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 중본 철사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중, 뭐 일본의 본, 그리고 이제 뭐 철학의 철, 이제 역사의 사, 뭐 이렇게 이제 뭐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 위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이걸 약간 아시아 쪽으로 좀 내용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었지 않나라는 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뭐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반면에 뭐 국토안보부인데 이제 그 중본이라는 곳이 이제 CIA라고 좀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음모론이기 때문에 뭐 확인될 수 없고 사실 뭐 그런 것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가문의 비밀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로스차일드나 뭐 이런 가문들, 뭐 록펠러 가문들 이런 것들이 막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음모론이기 때문에 6번 같은 거 좀 재미로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뭐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도가 또 높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큼 좀 수요가 좀 청출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의견을 참고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어떻게 좀 해석하는지 그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좀 한번 해답을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6가지 관점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관점들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시장에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고 각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에 관한 의견들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고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가격적인 횡보에 관해서 지루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시장 현황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다양한 뭐 액션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적으로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좀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좀 반응하는 시장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하락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이제 관세 정책을 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트럼프 이제 대통령 공약 이제 마가하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접경 국가인 뭐 멕시코, 캐나다를 시작으로 해서 뭐 중국에다 이제 관세를 좀 붙이기도 시작하였고 뭐 동시에 뭐 철강, 알루미늄에도 이제 관세를 뭐 추가 관세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동맹국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모두 다 관세를 부려서 우리는 미국을 되게 좀 보호할 것이다. 약간 그런 의지를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는 과거에도 뭐 마찬가지로 좀 강하게 일단 밀어붙이고 이제 그걸 협상 카드로 쓰는 전략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재로 좀 작용한 이런 관세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 나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호재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서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관세가 이제 뭐 왜 비트코인에 영향이 있는가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뭐 관세라는 게 이제 뭐 이런 국가 간 무역을 발생함에
있어서 세금이 더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뭐 주식시장에 국한되어서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관세라는 것이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관세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은 그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부담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그에 따라서 유동성도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금리 한 4.5%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뭐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뭐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뭐 사실 트럼프가 과거 이제 집권했을 때도 과거 이제 그 관세 전쟁을 한 격이 있습니다. 2018년인데요. 2018년에도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기 또는 동결기라서 조금은 다른 걸음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조금 더 다양한 국가와 관세 전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담감이 좀 높은 것은 좀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영향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018년에 있는 이런 그 트럼프의 나프타 협상이죠. 재협상 당시 관세 전략이 결국에는 지금과 되게 유사합니다.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면은요. 2017년 8월에 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이런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를 했고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적용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 뭐 실제로 관세를 부과를 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해 9월에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과 합의를 하면서 이제 USMCA라는 것을 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를 좀 대체한 협약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2018년 5월에 시작하였는데 2019년 5월에 이제 관세가 철회되었죠. 그래서 보시면 한 1년 가까이 이제 협상을 하면서 실제 관세 철회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제 좀 공통점도 있는데요. 이제 2018년 당시에는 이렇게 겁을 먼저 주고 이제 관세를 적용하고 이후에 협상을 했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관세를 먼저 올리겠다 이제 행정명령을 하고 그냥 일단 한 달을 유예를 했죠. 한 달 유예하면서 이제 조금 시장은 잠재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특성상 이제 강하게 하고 이제 협상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어떻게 흘러나갈지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가 이를 수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에 관해서도 우리가 또 시장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 전망과 금리 전망 또한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로 이러한 이벤트를 흡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매크로 변수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수요 측면에서 올 한 해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특히 미국의 움직임을 시장에서는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작년 2024년 1월부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ETF 그리고 이런 수요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1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수가 117.5만 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공급량 2,100만 개를 대비했을 때 약 5.6%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래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요, 이게 비트코인 ETF AUM이라고 합니다. AUM이라는 것은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이제 관리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운용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2024년 1월에 처음 이제 출시가 되었고 이제 보시면 이 3월 정도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반감기에 따른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거죠. 기대가 작용이 되어서 한번 쭉 올랐고 이후에는 좀 지루하게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행보를 하였지만 이제 11월에 이제 다시 또 이 가격적인 그리고 AUM적인 측면에서 급격히 상승을 했었거든요. 거의 2배 이상을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벤트가 무엇이 있었냐 보면은 2024년 11월 6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뭔가의 트리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AUM적인 측면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올해에도 어떠한 트리거가 있을지도 좀 잘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작년 2024년 7월에 사실은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 공략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비트코인이 그때도 잠깐 이렇게 가격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은요, 비트코인은 세계 정상급 자산으로서 자리를 작용해서 이제 금보다 시총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비트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하면서 좀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동시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한 21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은 하지만은 이제 그 CBDC라고 하죠. 이제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코인 그 달러 대체를 할 수 있는 CBDC는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되게 기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그게 11월에 대통령이 직접 당선되면서 더욱 더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 이제 전략자산화, 미국의 전략자산화가 좀 가장 올해에는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스테이지 오브 아메리카라는 사이트에서 좀 이거 미국에서 전략자산화 입법 발의 현황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0개 중에서 미발의가 된 주가 27개 주, 이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주가 18개 주, 투표 진행 중인 곳이 4개 주, 그리고 거절된 곳이 1개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는 23개 주는 이미 발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한 곳은 이제 거절, 그리고 나머지 4곳은 이제 발의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그 미국은 크게는 연방 정부 그리고 주 정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이야기한 건 사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차원이죠. 네. 말을 한 거고, 지금은 아직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뭐 행정 명령을 이제 내리긴 하였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은 이런 디지털 자산 측면을 전략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명령을 이미 내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 6개월 또는 1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 차원 말고 주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50개 중에서 23군데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략자산화가 실제로 좀 되는지, 법안이 통과되고 이 법안을 통해서 실제로 그 비트코인의 수요가 창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마다도 이런 법안의 프로세스 이제 되는 게 통과되는 게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이제 하원이 있고 하원과 상원이 같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것이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본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표를 통과가 되면은 주지사에게 좀 제안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상원 또는 하원에서 하나라도 좀 부결이 되면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요. 둘 다 이제 돼야지 이제 주지사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주지사가 거절을 하더라도 이제 그 재의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좀 다르지만 하원 또는 상원에서 일정 비율의 찬성표를 얻으면 다시 한번 그 재발의가 좀 가능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법안이 시행이 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주지사 서명 또는 이제 그 주지사가 거부를 했지만 상원 또는 하원에서 이제 재의결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이거 법안은 좀 시행된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런 전략자산화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 전략자산을 어떤 돈을 기반으로 할 거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돈도 없는데 이거 그냥 막 어디서 가져올 네. 것인가.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요, 그죠?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부펀드 설립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행정명령을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주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재무장관이 한 2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 이거는 1년 이내에 12개월 이내에 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2조 달러 규모가 엄청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국부펀드 운용 그 현황이거든요. 운용 자금이 1위가 이제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입니다. 이게 뭐 2022년 자료이긴 하지만은 현재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 정부 기금이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1조 2천억 달러. 그 다음에는 이제 석유에 의한 아부다비 투자청이 한 7천억 달러. 그래서 2조 달러 같은 경우는 바로 세계 1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025년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 2026년에 좀 진행될 것인데 사실 1위인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설립을 1990년도에 했습니다. 거의 한 25년간 가까이 해서 이제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2조 달러가 된다라면 사실 엄청난 그 규모의 자금이 물리듯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국부펀드가 사실 어떤 곳에 투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이 펀드를 통해서 이런 전략자산화에 좀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실리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부펀드 미국은 이제 만성 적자 국가인데 실제 이게 될 것인가 이런 비판적인 사실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어떻게 풀어 나갈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긍정적인 내용만 뭐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그 안에 좀 들어가서 이런 부정적인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별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 법안 발의 현황 그리고 미국의 국부펀드 설립이 올해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영향력은 비트코인이 많이 받아갈 가능성은 크지만요. 관심 있게 한 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장 2월 달에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지 간략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FTX 거래소 아시죠? 네. FTX 거래소가 이제 파산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환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 상환 절차가 2025년 2월 18일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환 규모가 거의 한 12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 많게는 23조 원 달러가 되거든요. 23조 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다시 이런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에 대한 FTX 거래소가 지금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FTX 거래소는 한때 이제 글로벌 3위까지 갔던 이제 엄청난 거래소입니다. 근데 2022년 11월에 유동성 이슈를 인해 가지고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는 크게 파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 파산인 챕터 13 있고 회사를 청산하는 챕터 7 그리고 이제 국내의 회생 절차와 좀 유사한 챕터 11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TX 같은 경우는 챕터 11을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신규 직원 채용이 막히는 등 일부 규제는 있지만은 영업은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부채를 줄이고 회생을 좀 도모하게 되는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FTX 거래소 챕터 11 상환 절차에 따르면요, 저희가 1월 3일에 FTX의 구조조정 계획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었고요. 2월 18일에 이제 시작 예정인 것은 그 소액입니다. 소액 채권자들인데요. 그 소액이익이 한 5만 달러입니다. 5만 달러 이하의 소액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이 첫 상환이 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 상환은 한 3월까지 좀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17조 원에서 23조 원 달러 3조 원 정도의 자금이 좀 들어올 것인데 그게 이제 크립토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달러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다시 좀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요 5만 달러 이하인데요. 그들은 이제 본인들이 클레임한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원금에 대비해서 한 119% 정도를 상환을 받게 됩니다. 사유는 이제 원금 플러스 연 9%의 이자를 적용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한 19%를 더 얻어서 119%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동시에 이제 대규모 채권자 5만 달러를 이제 넘어가는 대규모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2025년 하반기에 좀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2월은 이제 이런 소액 채권자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대규모 채권자들을 통해서 자산이 좀 들어올 것이다라는 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매크로적인 이슈 그리고 관세 이슈 뭐 이런 경제 전망, 금리 전망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은요. 되게 이제 이러한 뭐 이벤트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 듭니다. FTX 거래소 상황뿐만 아니라 뭐 전략자 자산화, 뭐 국부펀드, 뭐 다양한 이벤트가 올 한해는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됐었던 FTX 거래소 파산 사건도 어느 정도의 정리의 국면을 들어섰습니다. 계속되는 내용들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추가 내용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예측하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포상국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은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